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여자가 뭘 잘했다고 이런 잔치를 받아? 여보, 오늘만은 제발 체면 좀 지켜요. 체면, 내가 그런 걸 따질 자격이 있어. 이때 태식의 발길질에 순애는 의자에서 밀려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어요. 감히 아비한테 대꾸를 해. 이 집안은 내가 세운 거야. 숨죽은 잔치마당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짓밟은 남편.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재미있다면 1번, 재미없다면 2번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응원이니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안쪽에 최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박순애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미역국을 끓이는 소리, 김치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좁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국그릇이 올라가고 밥그릇이 차려져도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최태식이 먼저 수저를 집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37년 넘게 이어진 이 집의 철칙이었습니다. 가장이 먼저 밥을 떠야 나머지 식구들이 비로소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밥이 다 식어가는데 아버지는 언제 나오시려나? 장남 최동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36살이 되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부모님 댁에 와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 역시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둘째 최미경은 남편 서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인 서준은 처가에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가 불편했지만 아내를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막내 최진우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방 문이 열리고 최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66살, 키는 크지 않지만 어깨가 벌떡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몸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 다들 왔구나.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습니다.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식구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서 앉으세요. 태식이 상석에 앉자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훈아, 요즘 회사는 어떠냐? 네, 아버지. 별일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별일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승진은 언제 할 건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대화한다는 것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너는 애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직 좀 더 지켜보려고요, 아버지. 좀 더 지켜본다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서준이도 의사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나? 서준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대답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 식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식의 말에 네 또는 알겠습니다로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37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그녀의 역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남편과 대화하는 것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고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여보, 오늘 미경이가 뭔가 말하려던 것 같던데.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려던 게 뭐가 있겠어. 애들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태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태식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토론이나 설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애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였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같은 것들을 파는 조그만 가게였지만 이 집의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가게에 앉아서 순애는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이곳만은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맛이 어때요? 어제 담근 거라 아직 덜 익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더 두시면 맛있을 거예요. 그럼 나물 좀 주세요. 시금치하고 콩나물. 네, 많이 드세요. 순애의 얼굴에는 집에서 볼 수 없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도 한 사람의 사장이었고 존중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태식은 여전히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게는 어땠어? 그저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 문 닫을 생각은 안 해? 아직은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별로 버는 것도 없으면서.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 집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태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신의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어머니는 묵묵히 가정을 꾸려나가는 집이었습니다. 37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질서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이 낡은 벽돌 아파트 안의 최신의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단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만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미경은 남편 서준과 함께 작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37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나도 그래.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서준 역시 마음이 같았습니다. 처가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장모님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미경은 형 동훈과 막내 진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삼남매가 모여 의논한 결과 작은 회관을 빌려 조촐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부모님의 오랜 결혼 생활을 축하해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야 잔치라고 하니까 좋아하시겠지. 문제는 동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아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에게 뭔가 모진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사람들도 많고
좋은 날인데 그러시겠어? 미경이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 작은 회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이웃 아주머니들, 그리고 반찬가게 단골 손님들까지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관 한쪽에는 수육과 국수가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떡과 음료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동훈의 아이들 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순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손주들 고맙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순애는 손주들을 번갈아 가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식도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자신을 어른으로 대우해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태식 형님, 정말 부럽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그래, 애들이 나름 괜찮게 컸지. 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훈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삼남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도 부모님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경도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장사 나가서 저희 뒷바라지 해주시고 아버지 내조도 하시고. 그때였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태식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몸 고생을 했다고 그래. 태식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미경이 당황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순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순애가 의자에서 비틀거리자 태식은 그녀의 다리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여자가 뭘 했다고 이런 잔치를 받아?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렸고 아이들조차 뛰어놀던 것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다가 먹여 살렸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태식은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순애를 발로 찼습니다. 순애는 몸을 움츠리며 태식의 폭력을 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결혼기념일에 이런 폭력과 모욕을 당하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는 굴욕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찬 가게 한다고 날마다 나가서 별로 벌어오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고생이야? 아버지, 그만하세요. 동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내가 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집안 먹여 살린 게 나라고. 친척들과 이웃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몇몇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태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태식은 순애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하면서 또 한 번 그녀를 발로 찼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 다 굶어 죽었어. 그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훈의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잡으며 무서워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순애는 더욱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참으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식사는 충분히 하고 가세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과 충격 속에서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두려움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아이 같았습니다. 결국 잔치는 엉망으로 끝났습니다. 순애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에서 오히려 그녀는 가장 큰 상처와 굴욕을 받았습니다. 37년의 결혼 생활 중에서도 가장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애는 그날의 아픔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관을 나서는 길, 동훈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동훈은 다시 부모님께로 향했습니다. 미경과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삼남매는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술기운이 올라있는 상태였고 순애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동훈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뭔 할 말이라도 있어? 태식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일이 뭐가 문제야?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태식은 현관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삼남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향했지만 미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계세요. 아니야, 그냥 차라도 끓이자. 어머니, 앉아 계세요. 미경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태식은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께 너무 심하셨습니다.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애들이 엄마를 너무 띄워주니까 그런 거지. 띄워준다니요?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동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생은 내가 더 했어. 공장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돈 번 게 나야. 어머니는 새벽마다 반찬 가게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깟 반찬 가게로 얼마나 벌겠어? 그거 안 해도 우리 굶어 죽지 않았어. 그 순간 동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없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어요. 뭐라고? 태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대드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반찬 장사 나가서 우리 키운 게 엄마잖아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동훈의 목소리는 37년 동안 쌓인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간병한 것도, 엄마 학교 행사에 온 것도, 엄마 밤늦게까지 공부 봐준 것도 엄마였어요. 이 자식이. 태식이 동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쾅! 동훈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동훈아! 순애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뺨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리시면 달라져요? 엄마가 고생한 게 없어져요? 이놈이 정말. 태식이 또 손을 들려고 했을 때 동훈이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36살의 동훈과 66살의 태식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쌓인 권위와 억압, 그리고 분노가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우는 소파 한쪽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형이 아버지와 대적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함께 뭔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저렇게 용감한데 나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 진우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31살이 되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또 맞을까? 하지만 너무 분하다.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경아, 너까지 나서지 마. 동훈이 말했지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너무했어요,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시다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태식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요? 어머니가 우리 키우느라 희생한 게 사실 아니에요? 희생은 무슨 희생이야?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 말에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7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신 거네요. 뭔 소리야? 자식 사랑하고 아내 존중하고 가족 돌보는 게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동훈의 말에 태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들 굶겨 죽였냐? 학교 못 보냈냐?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럼 뭘로 표현해? 말로. 말로도 하셔야죠.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동훈의 외침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용감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만들 해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어머니, 끝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작이 뭐야? 우리 이렇게 37년 살아왔는데. 순애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 말을 듣던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막내 아들까지 자신에게 대드는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7년 동안 경고했던 권위가 하루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배신하는 거냐?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머니를 지키려는 거예요. 37년 동안 참아온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나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태식은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빴나? 태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쁘다기보다는
무관심하셨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 순간 순애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7년 만에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고맙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자식들은 어머니를 둘러싸고 안아주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법이 아니었고 가족들은 순애를 중심으로 뭉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신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가족들. 태식은 안방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하고 있었고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쌓인 감정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대들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미경은 남편 서준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비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 결과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서준 역시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결과를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평생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사셨는데. 그래도 알아야 해. 더 늦기 전에. 미경은 형과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부모님 댁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미경이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기념일 선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난 멀쩡한데 무슨 검진이야.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귀찮아. 병원 가기 싫어. 태식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미경이 계속 설득한 끝에 태식은 마지못해 동네 병원에서 기본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자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위에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미경은 서준과 함께 아버지를 설득해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자신은 괜찮다며 투덜댔지만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3남매가 다시 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계속 자식들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심각해? 태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 말? 결혼기념일 선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아, 그거? 받긴 받았지만. 태식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도착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경에게 쏠렸습니다. 순애도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냥 버려. 어차피 이상 없을 텐데. 태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확인은 해야죠. 미경은 남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준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니까.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결과를 미리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앉으시고 들으세요. 난 서 있을 거야. 빨리 말해. 태식은 완강했습니다. 서준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여러 장의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척하며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동훈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의사지만 가족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태식이 서준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네,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 암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위암이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행성 위암입니다.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서준이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태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겠지만 곧 급격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순애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말도 안 돼. 난 멀쩡한데.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치료는? 항암 치료는? 미경이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이에요. 서준의 대답에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가장 건강하고 강하다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어? 태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길어야 1년 정도. 쨍그랑. 태식이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아직도 힘이 있는데. 태식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아직도 악수할 때 힘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동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태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경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떻게 안 울어? 아무리 미워도 37년을 같이 살았는데. 진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았을 텐데. 아니야, 진우야. 우리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어. 동훈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아프시니까 더욱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려야 해. 시간이 얼마 없잖아.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가족들의 돌봄 없이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해? 미경이 물었습니다. 일단 항암 치료를 받으시도록 설득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지지해 드려야 해요. 그날 밤 최신의 집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장의 권위로 군림해왔던 태식이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서게 되었고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체면을 생명처럼 여겼던 태식에게 이 진단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가족들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이어진 이 집의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흘렸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몸을 믿고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버지. 동훈이 매일같이 찾아와 권했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하러? 어차피 늦었다면서. 그래도 치료받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산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끝난 인생인데. 태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미웠던 남편이어도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 번만 병원에. 당신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태식은 순애의 말도 차단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태식의 몸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괜찮다고 우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답답한 마음에 태식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순애는 반찬 가게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볼까? 태식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리였는데 이상하게 숨이 가빠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접어들자 익숙한 냄새와 소리들이 태식을 맞이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평생 살아온 삶의 일부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모든 걸 볼 수 있을까? 태식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태식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쿵! 태식이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나, 이 양반이 왜 그러지? 근처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야겠어.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태식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둘러쌌습니다. 이분 누구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저기 반찬가게 사장님 남편 아닌가? 맞아. 빨리 가서 알려드려야 해. 한 아주머니가 순애의 반찬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순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시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순애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따라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한 순애는 남편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순애가 태식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태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는 불렀어요? 네, 금방 올 거예요. 병원 연락은요? 자식들한테도 알려야 하는데. 순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식을 들것에 옮기고 순애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순애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이 태식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순애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동훈은 회사 일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경과 진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3남매가 모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미경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직 응급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가족입니다.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건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이제 가족의 돌봄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네,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태식이 병실로 옮겨진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식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매우 허약해 보였습니다. 태식은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의지했던 아내가 아니라 자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훈이 물을 떠다주고 미경이 이불을 정리해주고 진우가 간호사를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신세가 되다니. 태식은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군림해왔는데 이제는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의 체면은 무너지고 권위의 자리는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명령할 수도 누구를 꾸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며 돌봐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37년 동안 쌓아온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이어진 절대권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이 집안의 법이 아니었고 이제부터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 한 사람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태식이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흘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군림해왔던 태식이 이제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남편을 돌보느라 반찬 가게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약을 챙겨주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태식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누워서 보냈습니다. 말수도 적어지고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약 드셔야 해요. 순애가 물과 함께 약을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태식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삼남매는 아버지의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태식은 안락의자에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태식이 먼저 입을 열고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캐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말을 기다리며 살았던 자식들에게는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의 흐름이 유난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예전의 그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마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의 권위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런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37년 동안 이 집의 침묵을 지켜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우는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말들을 어떻게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결혼기념일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이었을까, 15분이었을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태식이 고개를 돌려 장남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예전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만큼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37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평생 이 집의 절대적인 권력자셨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6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며 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른입니다. 각자의 판단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훈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미경이 벌떡 일어서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 여기 없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30여 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마다 반찬가게 나가서 우리 뒷바라지 하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신 분도 엄마였고 학교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도 엄마였어요. 숙제 검사해 주시고 준비물 챙겨 주시고 친구들과 싸우면 달래주신 분도 모두 엄마였어요. 미경아, 그만. 순애가 부엌에서 나와 딸을 말리려 했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셨어요. 그것만으로 가장 노릇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엄마를 모욕한 세월, 오늘로 끝입니다. 미경의 외침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발로 차고 모욕하신 것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의 입을 통해 들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가장 말이 없었던 막내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때문에 악몽을 꿨어요. 진우의 고백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화내시는 꿈, 저를 때리시는 꿈을 수없이 꿨어요. 그래서 결혼도 늦어졌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아닌 엄마가 이 집의 중심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엄마야말로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었어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셨지만 엄마는 우리의 마음까지 챙겨주셨어요. 우리를 사람답게 키워주신 분은 엄마예요. 자식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37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말문이 막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였을 수도 있지만 자식들의 말에 받은 충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말에 네라고만 대답하던 자식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에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위력이 없었습니다. 감히가 아니에요, 아버지. 동훈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거예요.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순애는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식들이 이제야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쌓아온 절대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나? 태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다만 무서운 아버지였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버지께서 변하셔야 해요. 엄마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셔야 해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그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마주한 후의 침묵이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이어진 권위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존중과 대화가 이 집의 새로운 법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의 폭발적인 고백이 끝난 후 최신의 집은 며칠 동안 어색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식은 자식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체면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태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37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한 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본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태식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동훈이 형제들과 상의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기회를 들이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하시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형, 그게 가능할까? 아버지가 그런 자리에서 사과하실까?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하시면 정말로 끝내는 거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동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찬성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미경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장소는 동네 경로당 앞마당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고 아버지도 가끔 바둑을 두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경로당에 나오세요. 동훈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경로당에 왜? 할 말이 있어요. 집에서 하면 되잖아. 공개적으로 해야 할 말이에요. 태식은 불안했지만 자식들의 강요에 못 이겨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앞마당에는 이미 10여 명의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든 분들이었습니다. 평소 태식을 아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태식이 뭔 일이야? 애들이 불렀다는데.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식이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삼남매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뭔 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거냐? 태식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20명, 30명, 결국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온 분들, 그리고 순애의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까지 모였습니다. 무슨 기회? 태식은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들과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동훈이 앞으로 나서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훈아, 뭐 하는 거야? 태식이 당황하며 아들을 말렸지만 동훈은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37년 동안 억압하고 모욕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결혼기념일 잔치에서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발로 차고 모욕했습니다. 동훈아, 그만해. 태식이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미경이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짓밟으며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게 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경로당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사해서 우리를 키웠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희생을 무시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경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끝까지 대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진우의 마지막 말에 경로당 앞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식에게 쏠렸습니다. 태식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들에게 이런 상황을 당하다니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동훈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우리도 아버지를 끝까지 모실 겁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버지를 포기할 겁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든 말든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거예요. 이때 한 어르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태식이야, 애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순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 새벽마다 장사 나가는 거 보면서도 안쓰럽다 생각했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순애가 정말 억세게 살았지. 자식들도 다 잘 키웠고. 이런 때 사과 한 번 못하면 언제 하겠어. 어르신들의 말에 태식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평생 체면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에게 이 상황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모욕이 아니에요, 아버지. 미경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순애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생명처럼 여긴 그에게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태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애야.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다. 37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었을지.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순애야. 경로당 앞마당의 공개 사과. 평생 권위로 군림했던 가장의 체면은 산산이 무너졌지만 그 대신 진정한 가족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은 마침내 세워졌고 아버지의 권위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듣는 진짜 사과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보,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경로당 앞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7년 동안 이어진 권위와 억압의 시대가 끝나고 존중과 사랑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의 공개 사과가 있은 지 몇 달이 흘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몸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한때 77kg이던 체중은 이제 50kg대로 줄어들었고 걸을 때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태식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곁을 붙든 것은 순애가 아니라 장남 동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동훈이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태식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지만 예전만큼 완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태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애가 자신을 부축하고 이것저것 챙기며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네 아버지. 고맙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동훈은 아버지의 고마운 표현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될 줄이야.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치료는 어떠셨어요?
그저 그래. 많이 힘드시죠?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딸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무서워하기만 했던 미경이 이제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들어가니 순애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순애가 태식에게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태식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이때 막내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많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우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인 거실에서 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습니다. 태식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십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세요. 그 말에 순애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훈아, 무슨... 엄마,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미경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린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엄마가 행복한 거예요. 진우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께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니 최소한의 대우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군림하려 든다면 그 순간 끝입니다. 태식은 막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그럴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다.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순애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장 골목의 활기찬 소리가 바람결에 스며들었습니다.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삶의 생동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역시 믿을 것은 나의 자식들밖에 없구나. 언제나 사랑한다, 얘들아. 자식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 집의 중심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동훈이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 보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이 집의 중심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겠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에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예요. 그 순간 이 집안의 새로운 질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권위의 시대는 저물고 존중과 사랑이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자식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태식은 비록 병들고 약해졌지만 오히려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권위로 군림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아버지로 말입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태식과 순애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야. 네.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 아니야. 진심이야. 태식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7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동안이라도 너에게 잘해주고 싶어. 순애는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듣는 진짜 사과였습니다. 여보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프면서도 우리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시장 골목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최 씨네 집에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권위와 복종으로 얼룩진 37년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동안이라도 진짜 아버지, 진짜 남편이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순애도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최신의 집의 새로운 질서가 완성된 이 저녁,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집, 같은 가족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37년 동안 이어진 억압의 역사는 끝나고 진정한 가족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 누구에게 가장 크게 의지하시나요? 순애처럼 역시 믿을 건 자식들 뿐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